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금요강좌 2021년 10월 부분을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박영석 부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한 내용은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1시간가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강의 목차입니다. 처음에는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 기후변화는 순수하게 과학적인 주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더 주제를 경제학적으로 좁혀 들어가서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 그 대표적인 예로 탄소세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학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릴 이 앞에 세 가지 차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 첫 번째 차례입니다. 기후변화는 어떤 문제인가? 저는 경제학자이니까 경제학자의 시선, 그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기후변화는 어떤 문제인가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는 경제 주체들의 많은 경제 활동에는 많은 부분이 이제 화석 연료, 석탄 그리고 석유류의 사용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화석 연료의 사용은 어느 한 특정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화석 연료의 연소는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주로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런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구의 기후, 자연계 그리고 인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왜 경제학적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제 주체, 다시 말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이 그들이 야기시킨 피해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으며 또 이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제 주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의 그 경제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기후변화는 외부 효과, 특히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라는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걸 시정하기 위한 어떤 공공의 정책들은 정부의 정책은 공공재로서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공공재 혹은 이런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또 공유주의 비극의 문제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에 대한 시장의 부재가 경제학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기후변화의 문제이고요. 이것에 대한 경제학자 그리고 경제학계의 학술적 합의에 의한 경제학계의 전체적인 답은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롤다스라는 예일대학교 경제학과의 유명하신 교수님이죠.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시기도 했고요. 그분이 2013년에 쓰신 클라이밋 카지노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서 발췌한 그 그림 1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Circular Flow of Global Warming Science, Impact and Policy라는 기후변화 경제의 순환도인데요. 맨 왼쪽 왼쪽 상단에 보시는 박스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대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죠. 어느 국가나 지금 성장하고 있고 이런 경제 성장에는 당연히 에너지의 사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에너지 사용 중에 거의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화석연료 사용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면, 짧게 말해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면 화석연료 사용이 당연히 수반이 되고,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에너지 사용, 그 화석연료를 연소하면서 경제 성장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화석연료를 공기와 접촉시켜서 땅속에 있던 화석연료를 퍼내서, 석탄이든 석유든 땅속에 수만 년 전, 수백만 년 전부터 묻어있던 화석연료를 우리가 퍼내서 이거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탄소와 접촉이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카본 다이옥사이드라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대기 중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대략 한 반세기 전부터 깨닫게 됐어요. 과학자들이 밝힌 사실이겠죠.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증가하게 되면 이 이산화탄소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열을, 보통은 대다수가 우리가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식물도 사용을 하고 동물도 사용을 하고, 근데 거의 대다수의 그런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열은 대기권 밖으로 반사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는 그 복사열을 포집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복사열을 계속 흡수하고, 이 공기 중에 머물러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점점 증가하고, 그러니까 반사되어야 될 복사열이 태양계로, 그 대기권 밖으로 다시 반사해야 될 복사열이 계속 대기 중에 머무르면서 지표면 온도를 계속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해수면 온도도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극지방의 해수면 온도, 지표면 온도도 동시에 상승시키기 때문에 극지방의 얼음, 빙하도 차츰차츰 녹게 되고 해수면이 상승. 이에 따라 극한 기후의 발생, 그 다음에 자연계 기후 시스템도 기존의 균형과 좀 다른 균형으로 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릴 수 없겠지만, 이런 총체적인 그 자연계와 기후 시스템, 그리고 인류에 주는 총체적인 영향들을 통틀어서 기후 변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이 온실가스는 기후 변화를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박스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계의 변화, 인류에 미치는 영향들까지는 현재 인류의 과학과 인류의 문명이 밝혀낸 사실이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왼쪽 하단 박스로 가는 점선의 점선의 화살표에는 아직 물음표로 쳐져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세 번째 박스에는 이제 기후변화 정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경제학적인 접근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겠죠. 기후변화 정책이 만약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면, 아직 인류가 가지 않은 길입니다. 아직 감축시키진 않았어요. 만약에 감축시킬 수 있다면, 이제 마지막 점선으로 그려진 또 물음표가 그려져 있는 위로 가는 화살표, 다시 경제 성장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서스테이너블한 이코노믹 그로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윌리엄 널더스의 그 기후변화 경제학의 순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세 번째 그림에 관한 세 번째 박스, 그러니까 왼쪽 하단에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왜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 성장은 화석연료를 주어진 상수처럼, 주어진 상수의 인풋으로, 그 생산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말해도 거의 무방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사용의 약 90%는 화석 연료의 형태이며 화석 연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석 연료의 연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대의 세계 경제는 빠르게 성장 중이고 또한 에너지 전환은 다차원적 문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온실가스를 저는 차를 갖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제 차는 테슬라나 뭐 전기 자동차 같은 뭐 친환경 자동차는 아니고 그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인데 제가 기후 변화를 유발시키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전기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런 제 그 선택이 제가 기후 변화를 유발시키는 온실가스를 나는 상당 부분 감축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제가 구매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해야 하고 그 충전에 필요한 전력의 대다수는 여전히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한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자동차에서 직접적으로 내뿜은 온실가스는 없앴지만 제가 충전하면서 간접적으로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돌아가는 온실가스 배출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의 전환, 화석연료에 사용해서 다른 종류의 에너지 전환은 원의 전환은 조금 더 단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다차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뜻이고요. 이 그래프는 19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 글로벌 카본 다이옥사이드 에미션, 전 세계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 실선이 전체적인 트렌드를 그린 그 그래프인데요. 대략 2.6% 매해 2.6%가 2.6% 증가하는 형태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왜 이것을 감소시키지 못했는가? 우리는 기술 혁신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있겠지만 물론 개중에 역사의 어느 흐름의 어느 지점마다 기술 혁신이 있었지만 그런 기술 혁신에 의한 디카보나이제이션, 탈탄소의 기술 혁신도 물론 있었지만 이러한 기술 혁신의 속도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속도 혹은 경제 성장의 속도만큼 빠르진 않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은 계속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그 미국 경제 똑같은 기간 19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제 카본 인텐시티, 탄소 집적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탄소 농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그래프의 y축에는 GDP 1000브러치의 생산물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단위 생산량당 탄소 배출은 시간이 가면서 감소하고 있었지만 즉 기술 혁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단위 생산물당 탄소 배출은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의 혁신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속도가 경제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1900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매해 약 2.6%씩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의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데이터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럼 미래의 기후 변화는 어떻게 예측하는가 했을 때 이건 경제학계뿐만이 아니고 이공계 쪽에서도 활발히 많은 그리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그리고 상당히 되게 큰 형태의 모형인데 한국어로 통합평가 모형, 영어로 Integrated Assessment Mode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윌리엄 노레스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예일대 경제학과의 윌리엄 노레스 교수님이
이공계 쪽에서 과학계 쪽에서 사용하는 통합 평가 모형을 좀 더 직관적으로 축약해서 엑셀 파일로도 누구나 다운받아서 이용해서 어떤 폴리시 임플리케이션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간단한 모형을 개발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다이스라는 모형인데 Dynamic Integrated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라는 다이스라는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 큰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면 당연히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겠죠. 근데 쉽지 않은 문제죠. 이거는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이거는 어떤 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서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해서 가능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 옵션은 뭐 경제학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옵션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이 있겠죠. 이건 역시도 현대 주류 경제학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기술 혁신에 의한 탈탄소이겠죠. 그래서 단위 생산물당 탄소 배출 감소를 더 빠른 속도로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경제학적 해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 마지막 방향을 중심으로 저희가 정책적인 시사점을 앞으로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평가 모형에서 이제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한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그래서 이제 2000년부터 2100년까지 미래 이제 기후변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점점이 되어 있는 선이 윌리엄 롤다스 교수님의 다이스 모델이 예측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예측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사실 통합평가 모형 인테그레이트 어세스먼트 모델은 그 종류의 가지수만도 뭐 수천 개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평균을 낸 것이 저 세모로 쳐진 그래프입니다. 보면 다이스 모델과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진 않죠.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하지만 개별적인 통합평가 모형 인테그레이트 어세스먼트 모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미래 예측을 보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큰 전망치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저 그래프에 보시면 가장 밑에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을 한 것에는 뭐 2040년 아무 별게 없어 보이는데도 2040년부터 대략적으로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경향도 보이고 가장 극단적으로 위험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형에서는 거의 지금 2000년 대비 약 6배가 증가하는 2100년에는 100년 사이 약 6배가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6배가 증가하는 예측량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도 한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과학계의 대다수의 과학자들, 나사에 의하면 약 97% 이상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기후변화는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지만 이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간 이게 확실히 위험한 문제라는 거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에는 이거를 손 쓸 수 없게 된 시점이 이미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미리 분명히 기후변화에는 분명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 인류 문명을 망칠지 혹은 망치지 않고 약간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멈출지에 대한 부분에는 분명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게 불확실성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 미리 불확실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후 변화가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약간은 불확실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방적 조치, 프리커셔널 액션을 미리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그 과학적인 합의이고, 그것을 우리 경제학계가 받아서 우리 그 기후 변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기후 변화 경제학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그 불확실성, 이 확실성으로 변하는 그들이 경고한 지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정의하는 것, 단어에 의하면 티핑 포인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티핑 포인트는 그 윌리엄 로저스의 비유에 의하면 저는 카누를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카누가 바다 위에서 떠 있을 때 그 균형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일단 균형을 잡으면 상당히 매우 멋진 바다의 이제 뷰를 즐길 수 있고, 우리가 아름답게 그리고 우아하게 그러니까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일순간에 뭐 파도가 많이 치거나 외부적인 샥이 있을 때 이 카누가 어느 순간에 균형을 잃으면 이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기울다가 우리가 이걸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속도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균형을 잃으면 어느 순간에 균형을 잃으면 갑자기 일순간에 이 카누가 180도 뒤집어지는 것을 비유해서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과학자들은 부르는데요. 기후 변화도 우리의 기후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구의 기온 상승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한 물리적, 생물학적, 경제적 피해는 비선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시스템의 카누가 뒤집어진 듯한 비선형적 불안정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과학자들은 티핑 포인트라고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올지, 어떻게 다가올지, 이 티핑 포인트가 지났을 경우에 인류 문명이 정말 멸망할 정도로의 그 심각한 물리적, 생물학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시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모식화시켜서 개념적으로 표현한 그림들인데요. 맨 왼쪽 상단의 A 그래프에는 이제 기후 시스템이 안정적인 좋은 균형에 있을 때의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대기 중에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대기의 온도가 대기권의 그 지표면 온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했을 때 이것이 계속 기후 시스템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안 좋은 균형으로 갈 수 있는 외부적인 샥이 주어지게 되고, 이게 만약에 기후 시스템이 안정화된 균형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한 충분히 버틸 만한 외부의 샥이라면 계속해서 이제 좋은 균형에서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좋은 균형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계속해서 외부적인 샥이 온다면 나쁜 균형으로 일순간에 슉 떨어지는, 그래서 나쁜 균형으로 맨 마지막에 D 그림처럼 가버리는 나쁜 균형으로 가버리는 지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 그림에서처럼 일순간에 비선형적으로 떨어지는 그 지점을 과학자들은 티핑 포인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티핑 포인트를 좀 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미래의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기후 평가 모형 인테그레이트 어세스먼트 모델에 의한 그 티핑 포인트를 예측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X축에는 이제 지표면의 온도의 변화가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Y축에는 그린란드의 그 빙하의 그 볼륨, 부피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면 온도 상승이 0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100% 볼륨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했을 때는 이제 계속 그 Y축에 나타난 그린란드의 그 빙하의 부피가 계속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보일 수 있죠. 근데 약 대략 5.5에서 6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비선형적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테그럴 어세스먼트 모델이 예측한 것인데요. 바로 저 지점이 티핑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그 나사에 의하면 97% 이상의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과학적 합의인데요. 그런 이 과학적 합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라 하면 경제학자들이 기후변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 경제, 우리 사회에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답은 무엇인가 했을 때 경제학계는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 Market-based Climate Change Policy를 경제학자는 답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탄소세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리와 원칙을 이제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재밌고 이해가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략히 경제학적 원리를 살펴보고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효과, 기후변화는 외부 효과 문제죠. 그 기후변화 문제를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건 외부 효과 문제입니다. 그 외부 효과 시장에는 정부 개입이 과연 필요한가 했을 때 가장 먼저 대답을 내놓은 경제학자는 1920년대에 아서 피구라는 그 포르투갈의 경제학자가 강력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부 개입은 꼭 필요하다. 이 피구가 내놓은 그 가장 그 직관적인 예는 그 당시에 1920년에 정확히 1920년에 나온 논문인데 제가 연도는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철길 옆에 철도가 다니는 철길 바로 옆에 매우 미세한 공정이 필요한 매우 집중해서 미세한 공정이 필요한 치과 의술을 행하고 있는 그 치과 의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철도가 지날 때마다 환자를 돌보는 치과 의사의 영업 활동에 방해가 오는 겁니다. 그 진동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했을 때 피구의 대답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철도 운영자가 그 철도를 운영하면서 진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치과 의사의 그 영업 활동에 방해를 일으키니 그 방해를 받은 만큼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치과 의사가 영업 활동에 방해를 받은 만큼 철도 운영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을 그 치과 의사에게 그 방해를 받은 만큼 피해를 입은 만큼 그 수익을 보존해 줘야 한다는 것이 피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소세를 좀 더 원칙적으로 말하면 피구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뒤에 그 40년 사이에는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외부효과 시장의 유일한 답인 줄 알고 믿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1960년대에 영국의 로널드 코스라는 신의 경제학자가 그렇지 않다. 꼭 정부 개입이 없이도 외부효과 시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마구 설파하고 다닙니다. TV에 나와서 얘기하고 라디오에서 나가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물론 논문을 쓰고 뭐 논문을 자기가 또 셀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디어에 나와서 라디오와 TV에서도 많이 이제 그렇지 않다. 피구 얘기가 그 유일한 해답은 아니다라는 걸 설파하고 다니는데 그의 또 다른 솔루션은 뭐였느냐면 만약에 오염물질 피해자가 그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의 비용이 그가 받은 피해보다 충분히 작기만 하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를 막으려는 행위를 스스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죠? 이 사람이 들은 그 직관적인 예행, 첫 번째 직관적인 예행은 뭐였냐면 하나의 그냥 그린 빌리지라는 마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그 농사를 짓는 농부와 소를 방목하면서 키우는 그 목축업자가 있는데, 목축업자가 방목시킨 소가 농부가 키우는 배추를 자꾸 먹어치우면서 농부의 영업활동에 방해를 피해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때 정부가 지금 이 그린빌리지 안에는 무정부 상태라고 친다면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농부가 간단히 그냥 못질 몇 번으로 펜스만 쳐놓는다면 농작물에게 피해를 충분히 막을 그 소떼로부터 오는 농작물에 입히는 피해를 스스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단한 못질 그리고 간단한 펜스를 치는 그 행위의 비용이 소떼로부터 얻는 피해보다 충분히 작다면 스스로 그걸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원리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두 경제 주체, 그 오염물질의 생산자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인 협상만으로도 충분히 정부의 개입 없이 이런 외부 효과의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코어즈의 솔루션을 따르고 있는가, 피구의 솔루션을 따르고 있는가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경제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기반의 그 기후변화 정책이 지금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고 가장 많이 추천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의 그 큰 방향이고, 이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은 피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이 피구의 아이디어에서 기반된 것이다라는 것은 경제학계 내에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크게 봐서 외부 효과의 시정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가 했을 때 피구의 아이디어가 옳은가, 로널드 코스의 아이디어가 옳은가 했을 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고 이건 뭐 어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류경제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는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이고, 이것은 피구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피구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환경 정책이 지금 현재 현대 경제학계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환경 정책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처방적 규제입니다. 처방적 규제가 시장 기반의 정책보다 훨씬 더 먼저 나온 정책 솔루션인데요. 처방적 규제라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한 전통적인 환경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표준을 정부가 일방적인 기술 표준을 설정한다든지 오염 물질 발생량을 일방적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 등의 정책이 처방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 표준을 한다면 화석 연료를 때우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석탄을 연소시켜서 전력을 발전시키다 보면 그 수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산화황을 걸러주는 어떤 특정한 기술을 써야 한다는 것을 입법화시켜서 만든 미국의 그 법안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 바로 직후에 1년 혹은 뭐 2년, 3년 혹은 10년 후에 훨씬 더 나은 기술 혁신이 나와서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에 그 이산화황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번 입법화된 그 기술 표준으로 인해서 이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의 일방적인
그 지시에 의한 처방적 규제는 또 다른 비효율성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대략 한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학계가 그다지 추천하고 있지 않은 환경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1990년대 이후부터 경제학계가 설계하고 연구하고 논의되기 시작한 환경 정책의 방향은 시장 기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기반의 정책이란 시장의 원리를 정부의 환경 정책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개별 경제 주체, 소비자들의 그리고 개별 생산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총 배출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좀 더 분권화된 정책이 바로 시장 기반의 환경 정책입니다. 이런 시장 기반의 그 환경 정책, 저희는 기후변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에는 크게 세금 제도와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두 가지의 형태의 그 정책이 존재합니다. 개념적으로는 같은 정책입니다. 어떻게 개념적으로 같은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탄소세는 정부가 탄소 배출에 대한 세율을 설정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만큼 그 배출자가 그 탄소세를 지불하는 형태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세는 온실가스의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자가 온실가스 피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스스로 인지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탄소세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학적으로는 이것을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했다, 인터널라이제이션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인데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시장에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나온 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이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그 배출권 단위 배출당 그 배출권에 대한 균형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론적으로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가 이론적으로는 그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시장 기반 기후변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경제학 원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화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X축은 재화의 양을 나타내고 Y축은 재화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고 우상향하는 곡선은 세 가지가 그려져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곡선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에 있는 곡선이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기 전에 기후변화 문제를 외부 효과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기 전에 형성된 시장의 공급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 우상향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의 균형이 형성되는데 기후변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정부가 시장을 개입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한계 피해를 조사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한계 피해를 조사한 그래프가 바로 가장 하단에 있는 우상향 곡선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마지널 데미지, 그래서 MD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한국어로 한계 피해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한 한계 피해 곡선과 그 기존의 시장 공급 곡선이 합해진 그래서 새롭게 그려진 사회적 공급 곡선 혹은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 Social Marginal Cost 곡선이 가장 상단에 있는 우상향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균형점, 그래서 수요 곡선과 그 SMC 사회적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는데 그 새로운 균형점과 기존에 있던 그 마지널 데미지를 그 한계 비용을 합하지 않은 기존에 있던 공급 곡선의 그 수직의 그 차이가 절대적인 차이가 바로 탄소세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 피그비안 텍스라고 쓰여진 부분이 저희가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는 탄소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현실적으로 아까 앞서
그린 그래프에서는 X축에 재화의 양을 나타냈지만, 왜냐하면 저희의 그 경제학적 이론의 흐름상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래프보다 이런 그래프로 그리는 게 전환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여기서 나온 X축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X축의 원점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0인 상태, 그 정부 개입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저감, 온실가스 저감을 늘리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계 혜택, 마지널 베니핏은 계속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한계 혜택은, 마지널 베니핏은 온실가스를 처음 감축한 시점에서 가장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속 늘리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한계 혜택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온실가스 감축으로부터 오는 마지널 베니핏, 한계 효용 혹은 한계 혜택 곡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곡선은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다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은 기술 혁신도 필요하겠고, 혹은 기술 혁신이 없더라도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을 사와서 그거를 또 장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를 계상해서 그린 곡선이 바로 이 MC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한계 비용,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한계 효용 혹은 한계 혜택, 마지널 베니핏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 경제학적으로 가장 우리의 그 소셜 웰페어가 정부 개입,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소셜 웰페어,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바로 이 균형점에서 형성이 되고, 이 균형점에서의 마지널 베니핏, 한계 효용 혹은 한계 비용,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는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이 같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단위 이산화탄소 배출량당 어떤 단위가 됐든, 여기서는 지금 톤으로 나와 있죠. 1톤당 단위 이산화탄소 배출량당 마지널 베니핏, 바로 이 지점에서의 마지널 베니핏 혹은 마지널 커스트가 바로 최적의 탄소 세율을 설정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뭘까요? 이 지점에서 마지널 코스트,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한계 비용 부분은 정부가 할 일이 크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간 부분이 해야 될 것인가요? 그리고 민간 부분이 마지널 코스트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거를 감축하기 위해선 우리가 얼마나 들 것인지 하는 것은 그들이 공개하기도 하고, 정부가 조금 조사하다 보면 혹은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조사하다 보면 마지널 코스트는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건은 바로 마지널 베니핏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이 사회 전체의 한계 혜택, 마지널 베니핏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죠.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을 추정하는데 수천 개의 논문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더 많은 수만 개의 논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미 있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최적의 탄소 세율을 설정하는 것은 이 바로 마지널 베니핏을, 온실가스 감축으로 오는 마지널 베니핏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 마지널 베니핏을 추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후변화 정책의 설계,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탄소세는 바로 요거를 efficient tax라고 하는 이 최적의 탄소세를 설정하는 것이 답니다. 그럼 나머지는 시장이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 세금 제도를,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면 시장이 이만큼의 최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할 것이고, 이게 바로 탄소세 제도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먼저 가격을 설정하지 말고, 이것은 탄소세 제도는 온실가스에 대한 가격을 먼저 설정하고 시장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반해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이걸 그냥 순서를 뒤집은 겁니다. 먼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적의 배출량을 먼저 설정하고 이만큼의 배출권 거래제를 시장에 풀어두는 겁니다. 가장 처음 단계에서 시장에서 푸는 거는 유상으로 옥션, 경매를 붙여서 경매에서 이제 균형 가격을 설정할 수도 있겠고, 혹은 무상 할당을 통해서 분배시킨 다음에 시장이 추후에 가격을 설정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원리적으로는 먼저 이렇게 설정된 최적의 배출량을 배출량만큼 배출권 거래제를 시장을 개설해서 시장에 푼 다음에 배출권의 시장이 균형 가격을 설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탄소세는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설정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배출량을 먼저 설정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결국엔 같은 지점을 향해 간다는 것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시간 관계상 이야기하지 않고 원리 원칙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마지막 베네핏을 제거한 다음에 마지막 코스트만 그린 그림,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배출량이 0이 되는 지점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최대의 감축량, 그걸 달리 말하면 최대의 감축량이라는 것은 배출량이 0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X, max라고 붙여진 요 X축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지점이 최대의 감축량 지점,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바는 최적의 배출량은 0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요 X 스타가 최적의 배출량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한계 혜택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 우리의 최적의 원칙에 의해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의 원칙에 의해서 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우리의 사회생을 극대화시키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감축량의 최대치,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지점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최적의 배출량 요 지점 X스타와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배출량이 되겠죠. 요 X max 빼기 X 스타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최적의 배출량이고, 요거 곱하기 탄소세율 T 스타 한 것이 바로 요 면적이 될 텐데요. 이 면적이 바로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조세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배출권 거래제를 한다면 요 total emissions, 이게 최적의 배출량만큼 배출권 거래 시장에 배출권이 풀리게 될 것이고, 시장의 균형 가격이 만약에 이론적으로 잘 작동을 한다면 그 균형 가격이 만약에 T스타로
설정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정부가 이거를 유상할당했을 때, 처음에 유상할당했을 때, 경매를 통해서 유상할당했을 때 경매를 통해서 설정된 그 배출권의 균형 그 가격이 만약에 T스타와 같다면 그 배출권 거래를 경매에 붙였을 때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경매 수입 또한 요 탄소세로 인한 조세 수입 요 면적과 또한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같은 원리 원칙적으로 말해서는 같은 제도, 그리고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같은 조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 제가 준비한 건 미국을 중심으로 준비했는데요. 최근의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살펴보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주요국은 미국인데요. 미국의 경우는 기후변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계적인 연구란 아까 제가 경제학적인 접근, 시장 기반의 정책에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린 이 마지널 베니핏을 추정하는 연구를 핵심으로 삼고 체계적인 이것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 경제적 영향을 파악해서 탄소 중립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후변화 정책의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셔널 클라이밋 어세스먼트 리포트라는 것을 통해서 범지구적인 자연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생태적, 사회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4년 주기로 국회와 행정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또한 탄소세 등의 기후변화 정책에 온실가스 감축에 정확한 사회적 비용과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워킹그룹을 통해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2차원 그래프의 그 온실가스 저감의 마지널 베니핏, 한계 혜택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요약인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은 과학에 근거한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과 저탄소 혹은 탈탄소 기술 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입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이란 무엇인가를 설명드리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정책 방향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그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포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온실가스 제거, 가장 쉬운 제거 방법은 나무를 심는 거겠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과 혹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탄소 포집을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줄이지 못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제거를 통해 상쇄해서 순 배출량이 0이 달성된 상태를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왜 최근 들어 특히 작년부터 화두가 됐는가 하면 2015년 12월에 유엔에서 체결된 파리 협정의 지구 온난화 목표인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지구의 지표면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합의한 내용인데요. 파리 협정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내용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제한하는 2100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지점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 과학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국제사회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의 이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논의의 흐름 속에서 뭐 다양한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조금 더 그것을 추려내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이 핵심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은 제가 대략 1시간가량 설명드린 기후변화 정책의 원리 원칙, 그 시장 기반의 그 기후변화 정책의 설계 그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라는 법안이 아예 통과가 됐는데요. 1990년에 이 법안에 의해서 4년 주기로 국회와 행정부의 국가 기후 평가 보고서 National Climate Assessment Report가 제출됩니다. 이 국가 기후 평가 보고서에 포함되는 연구의 범위는 기후 변화를 포함하는 범지구적 환경 변화, 사회적 영향 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 협의체는 13개의 연방 정부 기관, 정부 부처, 그리고 연방 정부 환경과 관련된 혹은 에너지와 관련된 연방 정부 기관들이고, 그다음에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그러니까 NSF라고 하는 미국의 그 과학 연구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 소속의 과학자들도 대거 참여하는 되게 광범위하고 큰 연구 협의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협의체가 4년 주기로 국회와 행정부의 National Climate Assessment Report, 국가 기후 평가서를 작성해서 보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National Climate Assessment Report는 그냥 구글에 그냥 바로 쳐서 보시면 그 웹사이트가 나오는데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이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임하고 있는가, 그 미국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까지 4차례 국가 기후 평가 보고서가 국회와 행정부에 제출됐고, 다음 보고서는 2023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뭐 여담입니다만, 여기서 왜 2018년부터 4년이면 2022년인데 왜 2023년이냐 했을 때, 이거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기후변화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정했던 그 행정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부터 시작한 연구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 혜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출범시킨 연구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정부적 워킹그룹을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시키면서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구협의체는 워킹그룹에는 11개 연방 정부 기관과 그 미국의 NSF가 이제 그 과학계 미국에서 가장 큰 과학계 연구 협의체라고 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학의 가장 큰 정부 지원하는 경제학 연구의 협의체는 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는 경제학 연구 협의체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기 소속의 그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많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협의체에서는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을 해서 최적의 탄소세율이 얼마인 것이라는 것을 정부 기관 국회와 행정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의 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7년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워킹그룹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올해군요. 올해 초에 이제 다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면서 다시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워킹그룹이 다시 이제 벌써 살아났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큰 가능성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조만간 그렇게 저는 작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2020년에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그래프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엄밀한 방식의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서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의 최적의 탄소세율은 얼마인 것인가 하는 것을 매우 진지하게, 매우 과학적으로, 매우 엄밀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기후변화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면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니까, 미국이 얼마니까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유럽이 어떻게 하니, 유럽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니 우리도 그냥 하겠다 하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좀 더 과학에 기반되고 그리고 경제학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연구 협의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후변화 정책의 설계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정부죠. 민주당 정부는 당연히 친기후변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공약 사항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그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강조한 오바마 정부 정책 계승을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했고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탄소세 및 탄소 국경세 시행 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도 최근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서 앞으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긴밀한 협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 탄소세, 물론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요국들도 아직 탄소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캠페인 시절에 탄소세 제도 시행과 그리고 자국에서 생산되는 그 소비된 제품의 뿐만이 아닌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탄소 국경세 제도의 정의인데요. 이러한 탄소 국경세 제도도 시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 제도, 탄소세 제도 혹은 배출권 거래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그 외부 효과를 시정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이득이 되는 정책 수단임에는 분명하지만 경제에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 다양한 소비자들과 다양한 생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갖고 있는 생산 기술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에 대한 대체 탄력성,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저는 상대적으로 제가 만약에 전 자동차가 필요한데 제가 갖고 있는 휘발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선택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경유 자동차를 끌면서 몰면서 용달 사업을 하는 그 화물 운송 소규모 화물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어느 저와 다른 생산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제가 그거에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 탄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 탄력성이 낮은 이제 사업자들, 경제 주체들은 이런 탄소세 제도, 탄소세가 부과되면서 후생의 변화, 조세의 귀착에 의한 탄소세의 조세의 귀착에 의한 후생의 변화가 저보다는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 탄력성 혹은 생산 기술의 차이로 오는 후생의 변화, 그 후생의 변화가 심한 후생의 변화, 후생의 감소가 심한 경제 부분과 경제 주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세 정책으로 인한 다시 말해서 탄소세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경제 부분별로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분에서부터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첫 발은 탄소세 제도 시행에 대한 산업계 및 경제각 부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탄소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탄소세 제도 실질적인 시행에 앞서서 더 핵심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최적의 탄소세율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연구가 먼저 과학에 근거한 그리고 엄밀한 경제학적 연구에 근거한 탄소세의 설계, 최적 탄소세율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게 선행된 이후에 실질적인 시행에 있었을 때 이러한 현실적인 난관들이 예상이 된다 하는 의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여전히 경제가 그 화석연료 사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태적으로 기술 혁신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탄소 혹은 탈탄소 기술 혁신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면 미래 어느 시점일지 잘 모르겠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을 시기가 어느 시점에서 올 것이라고 희망을 하고 있고 그 지점이 조금이라도 빠르려면 지금 현재 기술 혁신에 투자를 가속화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세 혹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급선무지만 물론 지금 이것도 안 돼 있지만 이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정부 개입을 줄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탄소세 제도도 정부 개입의 일종이고 정부가 개입을 하다 보면 조세의 귀착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경제 어디선가에서는 또 다른 비효율성이 발생된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시정을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어쩔 수 없이 용인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기술 혁신이 정말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돼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0이 되는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0이 되는 시점이 미래 어느 시점에 온다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탄소세 제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경제 내에서 아무도 탄소 배출에 대해서 탄소 배출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탄소세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그 지점이 빨리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런 기술 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또 필요하다 하는 것이 또 한 축의 기후변화 정책 설계의 또 한 축의 중요한 코너스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탄소, 탈탄소 기술 혁신은 에너지 관련된 기술일 수밖에 없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에는
10년에서 30년 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큰 금액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 해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민간 부분에서 누군가가 어느 경제체가 선뜻 투자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를 좀 쉐어해 준다든지, 정부가 일정 부분 재원을 조달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기술 혁신, 탈탄소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하나의 기술 혁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또 하나의 정부 정책의 한 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방금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네요. 그래서 과학에 근거한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저탄소 기술 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또 기후변화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축의 기후변화 정책의 시행에 따라서 민간 부문의 새로운 저탄소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경우에 미래에는 정부 시장 개입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넣은 건데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화두가 됐었고, 우리보다 훨씬 더 20-30년 더 먼저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큰 논쟁을 이미 겪고 있었고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느냐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의 정치적 이벤트를 꼽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의 그 발언은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제임스 센센브레너라는 국회의원이 111대 국회 2009년 12월에 있었던 111대 국회에서 기후과학에 대한 그 증언을 듣는 자리에서 과학자를 앞에 두고 미국의 가장 탑 클라이밋 사이언티스트를 앞에 둔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학이 정치화된다면 올바른 객관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해진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과학자를 정치인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제 비관론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한 약 11년 후에 이런 이제 기후변화 비관론이 비단 10여 년 전의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바로 1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다른 비슷한 자리에서 정부 행사에서 기후변화를 믿느냐, 기후변화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과학이 그거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가장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을 부정하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정하게 된 계기는 물론 일각에서는 그냥 이 대통령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언론 기사들도 있고 일부의 사람의 의견들도 있지만,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기후변화 문제는 수많은 사회 갈등을 내포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화석연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가지 에너지원의 수단이 아니고, 처음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석연료는
산업혁명부터 지금의 현대 경제를 만든 상수처럼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 경제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성장했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기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듣게 될 이 강의 역시도 전기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고, 이 전기 에너지는 여전히 대다수가 화석 연료를 통해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화석 연료를 쓰지 말자, 기후변화 문제를 당장 시급한 문제 해결하는 게 시급하지 당장 쓰지 말자 하면 저 역시도 지금 강의를 하지 못할 것이고, 대면 강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대면 강의를 할 수밖에 없고, 앞에 지금 전기도 아마 상당 부분 전력 소비에 제한이 올 것이고, 앞에 그냥 호롱불을 켜놓고 강의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입고 있는 옷들, 그다음에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등의 원료도 상당 부분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석연료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도 깊숙이 또 너무나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하자는 어떤 정치적인 구호만으로는 어렵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사점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앞으로 그 사회적 갈등을, 기후변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게 상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강의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